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이주천TV의 이주천입니다. 오늘은 좀 역사학 쪽에 한번 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그 제목은 강만기 교수의 역사인식론을 비판한다, 이런 제목입니다. 강만기 교수님은 저의 고려대학교 사학과의 스승 은사님이십니다. 저희들에게 역사학을 강의해 주신 아주 굉장히 많은 연구 업적을 남긴 은사 스승님이신데, 제가 스승에 대한 역사 인식에 대해서, 학문적인 업적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한다는 것이 참 굉장히 신뢰되는 것인데, 근데 제자가 스승에 대해서 이러한 것을 마르크스도 헤겔 비판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많은 제자들이 이제 공부를 해가지고 스승의 이런 업적도 이어받고 또 비판적 관점에서도 이 학문을 승계하는 그런 점도 많습니다. 근데 제가 이번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왜 이 시점에서 강만기 교수 은사에 대한 역사인식론을 비판적 관점에서 언급을 하려느냐, 이제 독자 여러분들께서는 의아하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 거는, 문재인 정권이, 주사파 정권이 등장을 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이 되고 이명박 대통령이 구속이 된 그런 사태에서 결정적으로 자리 잡은 것이 촛불 민주주의, 촛불 세력이거든요. 촛불 세력이 주장한 것은 촛불이 법이다, 민중이 법이다 해서 민중민주주의, 즉 인민민주주의 세력이 세게 등장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88 올림픽 이후에 올림픽 공원에서 축구할 때마다 광장에서 빨간 옷을 입고 굉장히 응원했던 그런, 우리 축구팀을 일사불란하게 응원했던 민중의 피플 파워, 민중의 힘을 여러분들은 목격을 했을 것입니다. 이제 그걸 본 사람들은 아이고 저거 위대한 힘이다 하지만은, 저 힘이 저 붉은 옷을 입은 붉은 악마라 그랬지 않습니까? 이 붉은 악마로 입은 티셔츠를 입은 민중들이 어떤 방향으로 한때 몰아갔을 때는 이것이 어마어마한 그런 힘으로, 파괴적인 힘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인데, 그것이 저는 결과적으로 나타난 것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었다, 이렇게 봅니다. 이미 2002년에 효순이 미순이 사건이 터졌고, 그 다음에 2008년에 광우병 사태 터졌고, 그 다음에 2014년, 15년, 16년 계속 한 3년대에 촛불 세력들이 난동을 부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끌어내린 것이 촛불 세력의 민주주의는 인민민주주의, 민중민주주의 형태를 띄었던 것입니다. 인민이 법이다, 탄핵이 법이다 해서 막 몰아붙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민중민주주의의 힘이라는 것이 결국은 한국 사회가 작용화되면서 급속도로 힘을 강화시키게 됐는데, 우리 사회 작용화 현상이 급속도로 일어나고, 또 역사전쟁에서 건국 산업화 세력이 역사전쟁에서 패배하면서 나라가 작용화됐는데, 이 우리 사회의 작용화된 뒤안길에는 우리나라 한국 역사학계, 한국 근현대사를 가리킨 한국 역사학계의 지도급 인사들, 학자들의 역할이 대단히 컸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사학과를 나와서 전공은 역사학이니까요. 제가 책임을 느끼는데, 우리나라 근현대사의 한국사 쪽의 역사학계의 분위기가 어떤 역사인식론이 잡았나 하면은 민족주의적인 일품입니다. 민족주의, 내셔널리즘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피플 파워의 근간이 되는 민중사학, 민중이 역사의 주체다는 겁니다. 영웅도 아니고, 역사의 운동력은 영웅도 아니고, 귀족도 아니고, 엘리트가 또 아닌 역사의 운동, 또 하나님도 아니고 부처님도 아니고 피플 파워, 민중의 역사를 움직이는 운동력이다 해가지고
해방 이후 60년, 70년 이후, 특히 그 87 체제 이후 70년대, 80년대에 들어서면서 역사학의 민중사학의 인식론이 굉장히 광범위하게 퍼지게 되고 목소리가 커지게 되었던 겁니다. 또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이제 과거의 근현대사를 해방종국을 바라볼 때는 그 김구라든가 김규식이가 48년에 4월 달에 평양에서 남북 그 정당 제4회단체 연석회의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그 남북 협상 통일론을 정당화하게 되고 뭐 그런 그 일련의 역사 인식, 역사 기술이 이제 그렇게 역사 기술을 갖다가 이제 정당화한 것이죠. 그러면서 김규식이가 평양으로 간 것을 정당화하고 미화하는 가운데서 이승만 박정희의 그러한 그 치적, 뭐 좋은 점도 있고 잘한 점도 있고 못한 점도 있지만은 공과도 있는데 이승만 박정희 시대의 그 공이 묻히고 독재 정치의 어떤 권위주의 정치적은 그렇게 했던 그만 크게 부각되는 그런 결과를 나오게 된 것도 역사 서술에 있어서 하나의 그 작용한 태도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강만기 교수의 역사 인식론의 비판을 통해서 우리 사회가 얼마나 우리 역사학계가 우리 사회를 작용화시키는데 얼마나 큰 기여를 했는가 이런 것을 한번 시청자 여러분들하고 한번 생각해 볼까 싶어서 이런 프로그램을 마련했던 겁니다. 제 스승이신 강만기 교수는 1933년생이죠. 그래서 특징의 분단시대의 역사인식, 이 남북한 간에 해방 이후부터 대한민국 역사는 분단시대다. 남부가 북으로 38선으로, DMZ로, 38선과 DMZ로 분단이 됐다는, 분단시대의 역사인식론을 가지고 있었고, 60, 70년대 역사 비평에도 이 단골, 역사 비평이라든가 창비에, 단골 토론자로 많이 나갔습니다. 글도 쓰시고, 백라청이나 그 당시 한한상, 또 이영희 이런 인물들과 어울려가지고, 백라청, 한한상, 백라청이라든가 이영희라든가 이런 인물들이, 창비라든가 역사 비평에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같이 글도 쓰고 했는데, 여기에 강만기 교수님의 역사인식이라는 거는, 강만기 교수님은 지금 이 시대를 남북한 간의 분단 시대로 보고 있거든요. 제가 강의할 때 느끼고, 70대 강의할 때 느끼고 보면은, 지금 시대는 2차 분단 시대라는 겁니다. 해방 1945년부터, 해방 전국부터 지금까지 남과 북의 분단 시대, 틀린 건 아니죠. 근데, 이것이 2차 분단 시대라는 겁니다. 그럼 1차 분단 시대는 언제였느냐? 발해, 통일신라와 발해가 이렇게 이제 있을 때, 그때가 1차 분단 시대였다. 그래서 이것은 불안전한 나라들이다. 한 나라로 뭉쳐야 되는데, 뭉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고, 통일돼야 된다는 이런 인식을 갖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대한민국과 통일신라 시대는 분단 국가이기 때문에, 양쪽 다 정통성이 없다. 통일국가가 되지 않은 분단 상태. 이런 식으로 이제, 어느 쪽도 정통성을 가지지 못한, 그런 나라로 인식을 하고 있었던 것이 제가 강의에 들어,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규식이 48년 4월에 건국 직전에, 자주 어떤 통일정부를 구성하기 위해서 단선 단정을 반대해가지고 김구와 김규식 팀들이 평양으로 갔던 것을 굉장히 높이 평가했던 것을 기억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러니까 남북한 협상 통일론을 주장하고 대한민국의 정통성이라든가 통일신라의 정통성에 대해서는 역사적 정통성에 대해서는 상당한 회의감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대한민국은
친일파가 청산이 제대로 안 된 나라다. 이렇게 그런 점을 굉장히 강의실에서 강조했던 점을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2005년에 11월 달에, 강만길 교수님이 노무현 정부 시절에, 친일파 청산 위원장을 하시고 이러저러 이제 언론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한겨레 신문에,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이라든가 노무현 대통령과 같이 이제, 북한을 좀 왔다 갔다 몇 번 하고, 또, 친일파, 청산위원장을 맡고, 어쨌든 간에 그 좌파 정부와, 이게 또 협조 체제를 구성을 하면서, 김대중 노무현 정부 정권과 대단히 가까운,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더군다나 한겨레 20일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생각하니까 지금도 눈물이 난다 해가지고, 그때 2005년도입니까? 사실 기억은 안 납니다만, 한겨레 20일에 인터뷰 기사가 나온 적이 있었어요. 말하자면, 2001년 김대중 대통령과 같이 방북을 했을 때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났는데, 2005년도에 한겨레 20일과 인터뷰했을 때, 그 당시를 생각하면 다시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생각하면 눈물이 난다. 뭐 그런 것을 인터뷰를 보고 상당히 저는 좀 쇼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 11월 달에 월간조선에 칼럼이 실렸는데, 제가 쓴 칼럼이 실렸는데, 강만길 선생님은 김정일의 인질이 되셨습니다. 그런 상당히 도발적인 제목이 나오게 됐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제목을 안 붙이려 했는데, 월간조선에서 이런 제목을 알아서 붙이라 했더니 이런 제목을 붙여버렸어요. 상당히 도발적인, 제목이 붙어서, 지금 역사학계, 강만길 교수님 밑에서 배웠던, 역사학계, 제자들은 물론이고, 고려대학교 사학과 패컬티에서 제 글을 읽고, 난리가 난 그런, 기억이 있었습니다. 벌써 2005년도니까, 제가 벌써 18년 이 세월이 경과가 되었죠. 잠시 추가적으로 이제 강만길 교수님의 학력이라든가 경력을 좀 더 보충해서 말씀드린다면은, 고려대학교에서 교수로 일단 재직하셨고, 도서관장 같은 것도 하셨고, 마산 출신입니다. 마산고. 그래서 조계도 좀 활동하셨고, 그러다가 이제 물론 유신도 상당히 반대한 입장이었고, 50 때 아마 전두환 정권 당시에 제가 미국 유학 시절인데 아마 해직을 생활이 상당히 어려웠던가 봐요. 그 이후 이제 정권이 김대중 노무현 정권이 바뀌면서 상기대 총장으로 갔고, 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김대중 노무현 정권 시절에 말하자면 같이 북한에도 몇 번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무현 정부 시절에 친일 청산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적이 있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여기서 제가 지난번에 70년대 유신체제 때 강 교수님 강의를 다 들었는데, 한국사 강의를 다 들었는데, 굉장히 올빵을 한 것이 두 가지. 강만길 교수의 키워드, 역사인식의 키워드는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하나는 민족주의, 민족에 굉장히 올빵되어 있어요. 둘째는 뭐냐면 민중의 힘, 역사의 원동력을 민중으로 봐야 된다. 피플 파워. 거기에 또 굉장히 올빵되어 있습니다. 민중의 힘, 역사 원동력의 민중이다. 예. 그 다음에 통일 문제. 분단되었으니까 통일이 되어야 된다. 그걸 통일사학이라 그래요. 통일. 역사학의 임무는 어떻게 통일을 할 것인가. 통일사학의 방향으로 가야 된다. 해서 민족, 민중, 통일. 이 세 가지가 강만길 교수님의 역사인식의 세 가지 핵심 3대 키워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자, 그렇다면은 저는 여기 이 민족주의에 대해서도 대학교 때는 제가 민족주의에 굉장히 20대는
20대, 30대는 민족주의에 굉장히 그 열광을 해가지고, 독일 유학 가서 독일의 그 게르만 내셔널리즘, 뭐 독일 민족주의를 공부를 해볼까, 뭐 이렇게 부푼 꿈을 가진 적도 있었습니다만은, 미국 유학하고 나서 미국사를 연구를 하면서, 미국 이 내셔널리즘이라는 것이 이게 허구다. 이게 환상이 아닌가. 민족 타령하는데 이게 허구라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하면서 이제 민족주의에 대한 이런저런 논문이라든가 이걸 책을 보면서 책을 보게 되는데, 역시 그 민족주의를 연구한 그 전문가들의 그 책이 나왔습니다. 특히 이제 그 누굽니까? 여러분 잘 알다시피 베네딕트 앤더슨이 쓴 그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이 있는데, 여기서 상상된 공동체, 그래서 그 상상된 공동체, 민족주의의 기원과 보급에 관한 고찰, 민족주의의 기원과 보급에 관한 고찰을, 이 책을 제가 읽어보니까, 민족주의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상상력에서 만든 가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베네딕트 앤더슨이 정의한 민족이라는 걸 좀 간단히 말씀드린다면, 근대 국가 울타리 안에서 운명을 함께 한다고 믿는 집단, 그들이 만든 상상의 공동체가 바로 민족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 일본에서 민족 내셔널리즘을 번역하는데, 내셔널리즘을 어떻게 번역할 것인가? 일본을 통해서 서양의 사학이 번역되어 왔지 않습니까? 한자로 만들어지는데, 조가 탄생해서 내셔널리즘, 네이션이라는 것이 국민이라고 뜻도 있고 국가라는 뜻이 혼용되어 있지 않습니까? 국민도 되고 국가도 되는데, 일본의 학자들이 내셔널리즘을 민족주의로 이렇게 조합을 해가지고 만들었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그걸 만들었어요. 일본 학자들이. 그래서 그거를 이제 어떤 시족적인 그런 뉘앙스를 풀면서 민족주의가 우리 역사, 우리나라 생활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국가와 민족과 국민이 번복이 되면서 쓰여지고 있어요. 박정희 대통령도 민족주의, 한민족 공동체 하면서 남북한 간에 민족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썼지 않습니까? 학자, 정치인들, 언론에서 이런 민족에 대해서 구두탄처럼 이렇게 약방의 감초처럼 많이 쓰고, 지금도 국가와 민족을 혼동하면서 쓰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그 강만기 교수님의 제가 이제 그 70년대 유신체제 때 그 강의를 처음 다 들었는데, 그때 또 인상 깊게 생각되는 그 메모, 기억이 강의실에서, 강만기 교수님이 가장 존경했던 해방 전후의 학자가 있었습니다. 학자가.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그, 백남원입니다. 공산주의, 마르크시스트, 공산주의 경제학자였던, 막시스트죠. 막시즘을 연구했던, 일본 유학을 해서, 해방 전후로 해가지고, 공산주의 경제 이론을 정착시켰던, 조선공산당, 경제 논리를 펴냈던 대표적인 학자였습니다. 백남은 를 가장 자기가 인상 깊게, 그 책을 굉장히 인상 깊게 입었다, 그런 말씀을, 그런 강의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저는 어렸으니까 20대 초반이었으니까 백남은이라는 사람이 뭐 경제학자로서 이렇게 좌파였던가 보다, 이렇게 이제 그냥 건상 들었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우리나라 남한에서 공산주의 막시즘을 경제학 차원에서 가장 많이 연구했던 그 막시즘 경제학 대가였다는 사실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자, 다시 이제 강화일 교수 이야기로 좀 돌아와서요. 강화일 교수의 제가 강 교수님 역사인식론을 비판한 것이 2015년 11월 달 월간조선에 쓴 글인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강화일 선생님은 김정일의 인질이 되셨습니다. 그 글이었는데 그 내용의 핵심적인 거를 여러분들에게 뭐 소개를 한번 해 드리겠습니다. 이거 뭐 기록을 통해서 들어왔어요. 자, 그 언론조사에 있는 글 대부분을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최근 국내 역사학 중에서 가장 일정을 보내고 있는 인물이 있다. 고려대 명예교수이자 전 상지대 총장 강만길 교수이다. 그는 현재 국무총리 산하 광복 6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 위원장과 친일 반민족 행위 진상위원회 위원장을 겸직하고 있다. 이거 2015년 겁니다. 이 독자분들 좀 이해해 주십시오. 제가 가필하자 그 내용을 그대로 읽어 드리는 겁니다. 강만길 교수는 필자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귀중한, 가장 소중한 두 스승 가운데 한 분이다. 그는 꿈 많은 청년기의 학문의 길로 접어들 수 있도록 지적 호기심과 동기를 부여해 주신 분이다. 강만길 교수와의 인연은 필자가 1974년 고려대학 입학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그는 필자에게는 고대 선배이자 스승인 것이다. 필자의 대학 시절 그는 하나의 우상과 같았다. 그의 성의 있는 강의는 명강의로 소문이 났었다. 그는 휴강도 잘 하지 않는 부지런한 편이었다. 민중주의적 통일사관으로 한국사 왜곡, 이런 타이틀이 있습니다. 그의 강의를 듣기 위해서는 제 시간보다 일찍 강의실에 들어가 있어야 했다. 사학과가 아닌 타 학과 학생들도 수강 신청했기에 조금이라도 늦으면 앉을 자리가 없었기 때문이다. 필자는 대학 3년 때부터 서양 근대사를 전공했지만 대학 졸업을 앞두고도 그분의 강의를 들었다. 당시 고대신문에 게재된 그의 시론, 한글 창제에 대한 세종대왕의 동기는 지금도 필자의 기억 속에 생생하게 남아있다. 그에 의하면 세종이 한글을 창제한 목적이 문자를 몰라서 불편해하는 백성을 가엾게 여겨 한글을 창제한 것이라기보다는 용벼천가를 만든 그의 열성에서 볼 수 있듯이 자신의 조부인 이성계의 쿠데타와 조선건국을 정당화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것이다. 이것에서 필자는 커다란 지적 충격을 받았다. 그 이후로 필자는 모든 역사적 사실을 일단 의문을 가지고 접하게 됨으로써 역사를 보는 안목을 키워갔다. 아직도 인상 깊은 것은 무엇보다도 그의 넉넉한 인품이다. 소탈하고 솔직하며 특히 제자를 배려하고 사랑하는 마음은 남달랐다. 그의 가르침으로 수많은 훌륭한 한국 근현대사 전공 학자들이 배출되었다. 고려대학을 정년 퇴임한 이후 강만길 교수는 어떻게 변했는가? 자, 이제부터 좀 제가 비판적으로 나옵니다. 그는 2000년 6월 남북 정상회담에 민화협 공동의장의 자격으로 참석했다. 그 이후 김일성의 독립운동 인정 발언을 했다. 언론을 통해 강만길 교수의 사회활동과 인터뷰를 지켜보면서 필자는 그의 역사인식과 통일 간에 많은 우려를 갖게 되었다. 그의 민중주의적 통일사학은 민족이라는 미명하에 북한의 세습 공산 독재 정치와 무자비한 인권 유린까지 애써 감싸고 있다. 그는 21세기를 사는 남한의 젊은이들에게 이성보다는 감성에 호소하고 있다. 광복전 독립운동 시절에 유행하던 낭만적 민족주의를 부추기면서 마침내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해체하고 이념적 혼돈을 유발시켰다. 대가의 반열에 오른 스승의 학문 세계를 제자가 감히 비판한다는 것은 동양적 학문 풍토에서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그는 1999년 초 정년 퇴임을 앞두고 한겨레 21과의 인터뷰에서 아직도 젊은이들이 내 책을 읽고 나와 같은 생각을 한다면 이 나라는 망한다고 말하면서 젊은이들이여 나를 밟고 넘어서라 고까지 말했다. 필자는 큰 용기를 내서 그의 역사인식과 통일관을 비판하기로 작정했다. 이 글을 쓰기까지 수없이 주저했음을 길게 설명하지는 않겠다.
대한민국은 실패한 역사라는 겁니다. 우선 강만일 교수는 대한민국의 역사를 실패한 역사로 규정을 합니다. 이승만의 장기 집권과 박정희 전두환 군사정권으로 이어지는 30년 동안의 통치는 정통성이 없으며 반민주 정권으로서 남북의 평화통일운동에 걸림돌이 되었다는 것이다. 그는 남한의 역대 정부가 친일파 청산을 게을리했다는 사실을 혹독하게 비판합니다. 그는 현재 친일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 위원장으로서 역사청산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친일파 숙청 문제에서 그는 프랑스의 나치 부역자 청산을 모범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앞으로 남북의 교류가 좀 더 활성화되려면 대등한 관계가 되어야 하는데 북쪽은 이미 친일 문제를 청산한 반면 우리는 청산이 안 됐다고 하면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겠는가, 그런 점에서도 친일 청산이 빨리 되어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강만일 교수는 이제 문제는 냉전 세력이다에 실린 냉전 세력의 정체와 극복 방안이라는 글에서 남북 간 평화로운 통일을 조회하는 것이 냉전 세력이라고 하며, 지금 시점에서 냉전 세력 극복의 길은 우선 냉전 세력의 뿌리라 할 수 있는 친일 세력에 대한 역사적 청산을 철저히 하는 일이 중요하다고까지 말했다. 소위 좌익들이 냉전 세력이라고 지칭하는 우익 척결을 위해 그 뿌리라고 할 수 있는 친일파 청산을 먼저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일제히 한반도 식민 통치와 프랑스 비시 정부를 단순 비교하는 것은 무리다. 독일의 프랑스 점령 기간은 3년이란 짧은 기간이었고, 프랑스는 우리처럼 분단 상황도 없었으며 6.25와 같은 전쟁의 비극도 없었다. 일본 제국주의는 거의 4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한반도를 지배해서 친일 행동과 반일 애국 행동의 경계를 아주 어렵게 만들고 말았다. 장시개명을 거부하면 만주로 가서 독립운동을 하거나 무인도에서 살아야 했다. 이를 따르지 않은 조선인이 거의 없었다. 일제의 유명 인사들이 공식적, 형식적 친일 행위와 비공식적 애국 행위를 반세기가 지난 이 시점에서 어떻게 분간할 것인가. 북한은 친일을 청산한 게 아니라 지주계급을 숙청한 것이다. 북한의 경우 소련군 장교로 북한에 진입한 김일성은 국내 권력 기반이 전무했었다. 김일성은 북한 민중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토지개혁을 실시했다. 그는 20일 만에 전격적으로 실시된 토지개혁을 통해 기존의 친일 지주계급을 무자비하게 숙청하고 농민들에게 토지를 무상분배했다. 북한의 토지개혁은 북한 민중들의 자주적 개혁이 아니라 소련군이라는 외세의 힘을 빌려서 지주, 자본가 등 기득권 세력을 교체하기 위한 것이었다. 친일파 청산을 위한 것은 아니었다. 이 점을 우리는 간과하고 있는 것이다. 남한에서는 친일파 청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강 교수의 주장에 대해 지난 9월 29일 연세대에서 열린 교과서 포럼에서 이주영 건국대 교수가 적절한 비판을 제시했다. 이주영 교수는 이런 말을 합니다. 1948년에 세워진 대한민국은 반공국가, 자유주의 국가로 출발하였다. 그것을 세우는데 주도적 역할을 했던 사람들 가운데는 독립운동가들도 있었지만 일본인 통치 밑에서 교육과 훈련을 받고 미군정 밑에서 성장한 엘리트도 있었다. 그러한 엘리트는 전문 지식을 가진 관료, 군인, 기업가, 기술자, 교육자, 종교인, 예술인들로서 신생국의 생존에 반드시 필요한 인재들이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강만일 교수는 독립운동 과정에서 사회주의 세력의 역량이 과소평가되었다고 지적한다. 그는 남측에서 강조하는 우익주도론과 북측에서 강조하는 좌익주도론 모두를 배격하고 통일전선운동 주도론에 집착하는 대표적인 학자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3.1운동 이후 이런 말 합니다. 3.1운동 이후 임시정부가 성립된 시기까지는 국민주권 체제를 바탕으로 한 민주공화국의 건설을 지향했다. 그 이후 좌우익의 대립으로 혼선과 대립을 빚다가 식민지 시대 말기로 접어든 1930년대 후반기 이후에는 만주에서의 공산주의 운동은 그것이 지향한 정체를 분명히 밝힐 수는 없지만 부르주아 계급과 종교단체와의 협력을 모색한 적어도 노동계급 독재는 부정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었음이 확실하다. 중국 지방 독립운동 전선에서는 조선독립동맹의 좌파 노선과 임시정부 중심의 우파 노선 모두 정치체제는 보통 비밀선거를 통한 민주공화국의 건설을 지향하고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에서는 사회주의 체제를 채택한 일종의 민주사회주의 체제를 지향하고 있었다. 그것이 이제 강만일 교수의 책 1978년판 독립운동의 역사의 성격이라는 그 글입니다. 광복 전후 좌우익 갈등 과소평가입니다. 강만일 교수는 민족주의적 합일점에의 접근은 그것이 미처 정착되기 전에 일본의 패망과 이어서 연합군의 분할 점령과 동서냉전의 심화로 인해 민족 분단은 고정화되었다. 이 때문에 분단시대 민족주의의 최대 과제는 그대로 통일민족국가의 수립 문제로 남아있게 되었으며 그것은 또한 식민지 시대 말기에 민족주의가 지향한 방향을 다시 되새기게 하는 근거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는 만약 일본의 패망이 늦어졌다면 민족국가 건설에 대한 좌우익의 민족주의적 합일점이 가능했었던 것처럼 서술하고 있는데 과연 그렇게 낙관적으로 볼 수가 있겠는가? 왜냐하면 일제강점기의 좌우익의 사상과 독립방법론을 둘러싼 대립이나 광복 직후 남한사회에서 좌우익의 대립을 경험한 한국인들이라면 일제의 패망이 늦춰졌더라도 그렇게 쉽게 좌우익의 대립이 해소되었을 것으로 낙관하지는 못할 것이다. 중국에서 서한사변 이후 벌어진 여러 차례 국공합작의 비극적 결말을 상기하더라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이다. 강만일 교수는 일제강점기에 통일전선 운동에서의 김구의 역할을 높이 평가한다. 김구가 광복 후 평화로운 통일민족국가 건설을 위해 평양에서 열린 남북연석회의에 참가했다가 돌아와 암살당한 것을 애석하게 생각한다. 김구가 평양을 감행하게 된 배경에는 남한에서 간첩으로 압력했던 공산주의자 성시백의 권유가 있었다. 성시백은 임정 시절부터 김구를 알고 있던 공산주의자였다. 그는 1948년에는 국회 공작에도 힘을 쏟았고 김구에게 남북연석회의에 와달라는 김일성의 초청장을 직접 전달한 인물이다. 그는 50년 5월 15일 체포되었고 6.25가 터지고 이틀 뒤에 처형되었다. 김일성은 그를 통일혁명열사로 인정했다. 김구의 평양행은 북한의 대남 공작의 결과라는 점을 강만길 교수는 간과하고 있는 것이다. 평양에서 열린 남북연석회의에서 채택된 1. 외국군 즉시 철수 2. 외국군 철수 후의 내전 발생 부인 3. 전조선 정치의 구성과 그 주도에 의한 남북한 총선거 실시와 정부 수립 4. 남한 단독 정부 수립 반대 등의 내용은 당시 국내의 상황으로 봐 실현이 매우 어려운 것들이었다. 자, 김일성의 전쟁 책임 외면입니다. 강만일 교수는 6.25 전쟁 발발에 대한 김일성의 책임 문제를 회피하면서 남북 양측이 적대감을 버리고 화해 협력할 것을 강조한다. 강만일 교수는 1999년 1월 한겨레 21과의 인터뷰에서 한국 전쟁을 겪지 않은 세대가 민족 문제의 주역이 되면 통일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그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주장했다.
6.25 전쟁을 누가 먼저 일으켰는지에 초점을 맞추어 침략 전쟁으로 보면 그 뒤에는 반드시 원한과 보복심 같은 것이 따르게 됩니다. 통일은 기어코 해야겠는데 민족의 다른 한쪽에 대한 원한과 보복심을 가진 채 통일하려 하면 결국 평화 통일이 아닌 전쟁 통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6.25는 우리 땅은 전쟁의 방법으로는 통일되지 않는 곳이라는 사실을 증명해 줬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강만길 교수의 서술 어느 곳에서도 수백만 명의 사상자를 낸 6.25를 도발한 김일성의 책임을 묻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다만 6.25는 전쟁 통일의 방식으로 실패한 통일전쟁으로만 주장하면서 김일성의 전쟁 발발 책임은 교묘하게 회피하고 있다. 그는 현대사관의 20세기 우리 역사 속에 전쟁을 누가 먼저 일으켰는가 라는 장에서 전통주의와 수정주의, 신수정주의의 입장을 친절하게 설명하면서 자료가 좀 더 공개되어야 그 진실이 더 많이 밝혀질 것이라고 덧붙이고 있다. 그의 태도는 한반도를 달나라에서 망원경으로 보거나 수백 년 전 중세 조선의 사료를 뒤죽이듯이 아주 객관적으로 조망한 것처럼 보인다. 6.25가 발발했을 때 그는 고등학생, 당시 나이 17세였을 것이다. 누가 기습 남침을 했는지, 어떻게 해서 서울이 일거에 함락되었는지, 왜 부산으로 피난민들이 줄지어 갔는지를 들어서 알 수 있는 세대이다. 그런 그가 마치 6.25가 북침인지 남침인지 모르겠다며 증거자료 부족을 근거로 전쟁의 진상을 읊어버리고 있다. 서방세계와 공산권에서 그만큼 자료가 공개되고 연구되었으면 충분하지 얼마나 더 공개되어야 하는가. 강만길은 한국전쟁 이후 이승만이 독재 정권으로 변질되어 갔다고 맹비판한다. 그러나 북의 김일성이 박헌영을 미제 앞잡이로 몰아서 전쟁 패전의 책임을 물어 처형하고 1인 우상 숭배의 공산 독재로 간 현실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고 있다. 박정희의 근대화 업적 부인. 강만길 교수는 지난 세월 대한민국이 쌓아올린 경제성장, 즉 근대화의 부정적인 입장이다. 그는 박정희 정부의 경제성장을 인정하려 하지 않는다. 박정희 정권의 경제개발은 한국을 만성적 무역적 자국, 외채 과잉국, 식량 수입국으로 전락시킨 데 불과하다고 비난한다. 재벌 중심 경제체제는 엄청난 외채를 끌어들임으로써 우리 경제의 대외종속성을 심화시키고 경제적 민주주의에 크게 역행했으며 농업을 철저히 희생시켜 만성적 식량 수입국으로 만들고 소득분배 구조를 악화시켜 국내 각 계층의 격심한 갈등을 빚어냈다.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시각은 박정희 정권이 우리 경제를 비민주적 방향으로 오도한 결과 1990년대의 IMF 관리 체계를 가져오게 되었다는 궤변으로 이어진다. IMF 외환위기의 원인을 박정희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그 책임을 거론하는 것은 민주화운동가 출신 정치인들의 경제에 대한 무관심과 파당정치, 무분별한 국민들의 소비 행태, 과격한 급진 노동운동이 야기한 노사갈등 등이 IMF 외환위기를 초래한 본질적 위기였음을 모르는 무지의 소치이다. 강만길 교수가 의도하는 과거 청산의 대상은 7.18에서 멈추지 않는다. 박정희 전두환 군사정권에서 일했던 보수 기득권층도 자연히 포함된다. 지난 9월 10일 민족화해와의 인터뷰에서 강만길 교수는 현재의 보수 우익 세력을 반민주 세력으로 규정을 합니다. 참 반민주 세력. 그는 이런 말합니다. 과거에 무엇을 지키겠다는 것인가? 중세의 양반의식을? 아니면 일제강점기의 반민족 상황과 의식을? 아니면 군사독재 정권 시대의 민족 상전의 상황을 유지해야겠다는 것인가? 라고 목소리 반문을 합니다. 보수주의란 무엇인가? 과연 보수주의자들이 지키려고 하는 것들이 중세와 일제의 잔재물, 군사문화들 뿐인가? 보수주의자의 원조이면서 프랑스 혁명의 과격화의 위험성을 경고했던 영국의 정치가 에드먼드 버크의 말을 인용하지 않더라도 보수주의자들은
급진적 개혁을 거부하는 것이지 변화 그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한국의 보수주의자들이 군사정권 허시절에 권력의 단물만 빤 기득권층이라는 강만기 교수의 단정은 역사적 사실과 부합되지 않는 흑백 논리다. 강만길의 위험한 평화적 협상 통일론, 김정일 평양잔치에 푹 빠진 강만길. 자, 강만길 교수는 유엔의 도움으로 대한민국이 탄생하고 유엔군이 6.25 당시 적화의 위기에서 대한민국을 구했는데도 유엔을 외사라고 규정하면서 유엔을 멀리하는 통일 방안을 자주통일, 협상통일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강만길 교수는 2000년 6월 김대중 대통령 일행이 평양을 방문했을 때 남측의 민화협 공동의장 자격으로 동행했다. 그리고 6.15 남북 정상회담에 함께 자리를 같이 했다. 강만길 교수는 6.15 남북 공동선언이 남북의 평화통일, 협상통일의 모태가 되었다고 해석한다. 7.4 공동선언은 남북 기득권 세력의 자기 권력 연장을 위한 속임수였고 2000년 6월 남북 한해 공동합의서는 남북의 평화통일에 획기적 기원을 이룬 진정한 역사적 발전이라고 주장한다. 아직도 강만길 교수는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만으로 생애 최대의 영광이라고 감격해 하면서 눈시울을 붉혔다. 이거 저 한겨레 20일 인터뷰에 나온 거 아닙니까? 제가 그 기사 봤어요. 자, 평양에 가서 정상회담을 하는 대가로 5억 달러 이상의 비밀리에 김정일에게 헌납되었고 현대그룹이 무리하게 금강산 관광사업 등 대북 사업을 해서 그룹이 공중분해되었고 그 과정에서 정몽준 현대 회장이 자살한 비극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 그는 아직도 김정일이 베푼 평양 잔치의 평화무드에 푹 빠져 있다. 남북한의 각기 다른 체제와 이념이 접근하는 데 따른 후유증에 대해서는 심각한 고민이 없다. 강만길 교수는 남북이 협상통일을 이루어 제3의 세력권을 형성하자고 주장한다. 협상통일을 하자는 겁니다. 중립국도 아니고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의 영향력을 배제한 제3세력의 위상 확보를 고려한다. 어떻게 보면 균형자로라고 비슷하죠. 노무현 정부 시절에 동북아 균형자로라고 비슷합니다. 제3세력으로 제3세력으로 독자적으로 어떤 협상 통일을 하자. 중국이라든가 대륙 세력하고 해양 세력 영향을 배제한 채 남북이 모여서 오손도손하게 사이좋게 협상 통일하자. 협상을 해서 통일하자 하는 거예요. 중국, 러시아, 또 미국, 일본 배제하고 우리끼리 한번 협상을 해서 남북한에 좋은 통일정부를 남북한 연방 통일정부를 구성해보자는 이상주의자들이요. 동아시아의 평화의 지렛대 역할을 자임한다. 동아시아의 지역 공동체를 주창하면서 그 조건으로 한반도의 평화 통일을 전제를 한다. 이게 참 이상주의적, 낭만적인 이상주의자죠. 강만길 교수는 반북 의식을 포기하라고 요구를 합니다. 반북 의식을 포기하라는 겁니다. 봅시다. 또 읽어봅시다. 제가 쓴 글인데 18년 전에 쓴 글인데 참 보니까 참 기분이 그러네요. 남쪽의 경우에 한정해서 말하면 무력 통일이나 흡수 통일을 지향하던 시대의 반공의식이나 반북 인식을 가지고 협상 통일을 수행해 나갈 수 없으면 말할 것도 없고, 예를 들면 6.25 전쟁을 체험한 기성세대에게는 민족의 다른 한쪽이 분명 총뿌리를 겨누고 싸운 적이 있었다. 그러나 전쟁을 경험하지 않은 젊은 세대에게는 적이 아니고 동족일 뿐이다. 그리고 적이 아닌 동족으로 볼 때 평화통일, 협상통일이 가능하다. 기성세대가 젊은 세대에게 교육을 통해 민족의 다른 한쪽을 적으로 간주하라고 강요한다면 그것은 역사의 흐름을 거스르는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제 강만길 교수의 이 주장은 잡지 교육마당에
2000년 8월호에 남북 교육자 여러분께 드리는 글, 그 속에서 이런 말을 했던 겁니다. 적이 아니고 동족일 뿐이다. 북한 핵하고 미사일 어떡할 거예요? 북한 핵하고 미사일로 협박을 하는데 같이 동족이니까 협상해서 남북 협상을 해서 협상 통일하자. 그게 되냐 말이야. 자, 또 봅시다. 1948년 8월에 건국된 대한민국은 반세기 동안 김일성, 김정일이 이끄는 북한 공산주의 집단과 처절한 체제 경쟁을 벌여왔다. 이 체제 대결은 경쟁과 효율을 추구하는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과 생산 방식과 분배와 균등을 추구하는 공산주의적 생산 방식 사이의 투쟁이었다. 그 싸움에서 공산주의적 생활 방식은 패배했다. 이게 냉전의 본질이었다. 반공은 우리 국민들에게 하나의 일체감을 형성시켜온 이데올로기였다. 아직도 냉전적 대치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반공을 포기하라니 대한민국은 자연히 정체성의 위기에 빠지지 않을 수 없다. 김일성, 김정일 독재에 대한 비판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강만일 교수는 김일성, 김정일 독재 체제에 대한 비판이 없어요. 강만일 교수는 전두환 군사정권 하에서 1980년 학생 선동제로 1984년까지 해직 교수가 되었다. 아이고 4년 동안 했네. 많이 했네요. 그래서인지 강만길 교수는 어느 사학자보다 이승만 독재, 박정희, 전두환의 군사 독재를 증오한다. 그러나 그의 글 어느 구절에서도 남한의 군사 독재보다 훨씬 더 지독한 김일성, 김정일 부자의 권력 세습과 공산 독재에 대한 비판을 찾아볼 수 없다. 그런데 다만 민족주의와 동포애로 얼버무리고 있는 것입니다. 참 기가 차죠. 1972년 7.4 공동성명 이후 이루어진 남북한의 체제 전환에 대해 강만길 교수는 정반대되는 태도로 기술을 하고 있다. 그는 유신체제에 대해서는 저악명 높은 유신체제, 발악적인 유신체제라는 말로 원색적으로 매도를 한다. 그러나 그는 북한의 김일성이 1인 독재 체제를 강화한 데 대해서는 북녘은 사회주의 헌법을 제정하여 자신의 기반을 한층 더 튼튼히 라는 표현으로 슬쩍 비켜가고 있다. 강만길 교수가 대부분의 저술에서 북한 체제를 공산주의라고 기술하지 않고 사회주의라는 말로 바꾸어 사용하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의 수많은 저술에서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는 별다른 차이 없이 혼용되고 있다. 강만길 교수는 공산주의라는 표현을 슬쩍 사회주의라는 말로 바꾸어 놓음으로써 독자들에게 북한 체제에 대한 경계심을 희석시킨다. 북의 체제를 김일성 정권으로 기술하지만 결코 김일성 공산 독재 정권이라고 하지는 않는다. 강만길 교수는 북한의 경제난과 혹심한 기근에 대해 이렇게 진단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북녘은 동유럽 사회주의권의 붕괴와 소련의 해체, 그 뒤에 계속된 미국의 경제 봉쇄에다가 잇따른 자연재해까지 겹쳐서 경제적으로 대단히 어렵다. 우리 통을 어떻게 할까요? 여기에다가 그는 김일성의 갑작스런 사망을 핑계거리로 대고 있다. 미국의 대북 봉쇄가 왜 초래되었나? 강만길 교수는 미국의 대북 압박 정책이 북한의 경제적 어려움을 초래했다고 주장할 뿐, 김정일의 마약 밀수, 납치, 달러, 위조, 장거리 미사일 및 핵개발 등이 대북 압박 정책의 원인이라는 점은 애써 외면한다. 자연재해가 있었다고 혹은 미국이 경제봉쇄를 했다고 지도자가 급소했다고 해서 수백만 명이 굶어 죽는 나라는 북한밖에 없다. 강만길 교수는 북한에서 수백만 명의 아사자가 발생하게 된 자연재해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결코 이야기하지 않는다. 김정일의 1인 수령 독재와 사회주의 폐쇄 경제가 가져온 폐단이 경제난을 가중시키고 땔감이 부족하여 산에 나무를 베어 불을 떼거나
식량이 부족하여 산기슭을 개간하여 지나치게 경작지로 이용하다가 홍수 피해를 당하게 된 과정을 애써 외면하고 있다. 박정희 정권 시절에 인권 탄압을 서른 옆에 비판하던 강만길 교수는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생존권이 더 시급하다는 식으로 얼버무린다. 그는 북한의 식량난이 탈북자가 발생하는 원인이라고 주장하면서 북한에 대한 조건 없는 지원을 역설한다. 북한의 경제난이나 인권 문제는 기본적으로 자유의 문제라는 것을 강만길 교수는 애써 외면한다. 북한에 대해서는 무조건 지원해 주라는 거예요. 무조건 조건도 없이. 북한의 경제난, 인권 문제는 기본 체제가 자유가 없는 건데 북한이 왜 자유가 없는가 이 심각한 문제를 지적을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북한 정권을 너무 부드럽게 쓴다 그런 거예요. 자, 한미동맹 부정입니다. 2000년 6.15 남북 정상회담차 방북했을 때 동명왕릉을 돌아보는 강만길 교수는 돌아보는 사진이 나와 있죠. 자, 봅시다. 강만길 교수는 한미동맹의 존속에 대해서도 부정적입니다. 한미동맹은 비정상적인 국제관계이고 미국인들이 세금을 많이 물고 해외에서 말썽만 일으키는 미군의 해외 주둔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될 것이고 미국 내에서 철수를 거론하여 언젠가는 미군 철수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것이 그의 주장입니다. 그는 동북아 공동체가 형성되어 한국, 중국, 일본이 평화롭게 살면 주한미군이 주둔할 명분이 없어진다고 주장한다. 미군이 주둔해야 동아시아의 평화가 보장되고 그렇지 않을 경우 동아시아가 평화롭지 못하게 된다면 그것은 동아시아인들의 자존심 문제다. 이야, 이런 말을 했어요. 이건 뭐냐면 우리 통을 어떻게 할까요? 그 칼럼집에 나온 겁니다. 강만길 교수는 앞으로 남북 공조가 한미일의 삼각 공조보다 더 중요한 것으로 강조합니다. 남북 공조가 한미일 삼각 공조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식인들이 참 이까지 갔습니다. 이런 말 합니다. 지난날 한미일 공조체제와 조중소 공조체제의 대립은 우리 땅의 통일을 불가능하게 했습니다. 남녘의 경우 수십 년 동안 유지되어 오면서 정치, 외교, 경제, 문화적으로 긴밀할 대로 긴밀해진 한미일 공조체제를 곧바로 깨트릴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평화로운 협상 통일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남북 공조를 이루어 가야 합니다. 남북 공조 지금 됩니까? 핵 국가가 됐는데, 핵 국가가 되고 미사일 막 쏴야 되는데 남북 공조가 되느냐 말이에요. 지금 올해 윤석열 정부 하에서 북한이 그 주적으로 된 거 알죠? 국방백서가. 이거 지금 달밤에 잠꼬대 하는 겁니다, 지금. 이거 어디서, 우리 통을 어떻게 할까 해서. 협상 통일 하라는 거예요. 남북 공조 하라는 겁니까? 하라는 거예요. 그게 되느냐 말이에요. 강만길 교수의 이런 주장들은 최근 언급된 노무현의 자주국방론이나 동북아 균형자론과 그 맥을 같이 한다는 겁니다. 그 운동권, 3.8 운동권들이 강만길 교수의 이런 주장을 받아가지고 동북아 균형자론을 만든 거 아니에요. 기가 찹니다. 2005년 8월 23일자 미래한국신문은 강만길 교수를 친북사관을 유포시키는 대표적인 친북사학자로 비판하고 있다. 그의 민중주의적 통일사관은 다음과 같은 치명적 문제점을 안고 있다. 자, 어떤 치명적 문제점을 안고 있는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치명적 문제점. 강만길 교수의 역사인식은 감상주의적, 관념주의적, 비현실주의적 명분론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감상주의적, 관념적, 비현실주의적 명분론에 집착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강만길식의 역사인식이 널리 대중적 지지를 받게 된 이유는 한국적 풍토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한국인들은 대명분에 약한 전통이 있고 일제강점기, 광복분단, 한국전쟁으로 이르는 불행했던 특수한 역사적 환경이 접목되었다. 비현실주의적 낭만론
낭만론 득세하는 풍토도 문제입니다. 레닌의 지침을 충실히 본받아 민족 통일 전선으로 공산 통일이 이룩된 대표적인 사례가 중국 대륙과 베트남의 공산화이다. 만약 김정일의 대남 공작이 먹혀들어서 착착 먹혀들어서 주한미군 철수, 그 다음에 연방제, 그 다음에 공산 통일로 가는 길에 접어들 때 강만길 교수가 북한의 김정일이 그렇게 나올 줄은 나도 몰랐다. 남한의 민중들에게 정말 미안하다 라고 사과한들 무슨 소용이 있을 것인가. 둘째 문제점입니다. 강만길 교수는 협상통일, 대등통일을 인내와 협력을 통해서 추진하라고 하지만 통일 한국의 이념과 체제에 대해서는 결코 이야기한 적이 한 번도 없다. 대한민국 헌법 제4조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즉 대한민국이 평화 통일을 추진할 때 양보할 수 없는 원칙은 자유민주적 질서에 의한 통일인 것이다. 강만길 교수는 평화 통일의 체제와 이념에 대해서 모호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어떤 체제와 이념을 담고 있는 통일된 나라를 원하는지를 솔직히 밝히지 않고 있다. 그는 줄기차게 독점화의 폐단과 빈부격차 등 자본주의의 적폐를 여러 곳에서 지적하고는 있다. 그가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있는 통일 이후의 체제는 과연 어떤 체제인가? 그런 걸 정확하게 말을 안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강만길 교수는 민족주의와 통일사학이라는 방패막이 속에 자신을 숨기지 말고 솔직하게 자신의 이념적 정체성을 밝혀야 할 것이다. 역사의 신 앞에 떳떳한가. 셋째, 강만길 교수는 일어났던 그대로의 사실을 규명 해석하는 일에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민중이 역사의 주체가 되어서 사회 변혁을 유도하고 나아가 협상통일, 대등통일을 위한 도구로서의 역사학을 강조한다. 그러다 보니 과거의 특정한 역사적 사실을 침소봉대하거나 왜곡하게 된다. 비근한 예로 강만길 교수는 김일성의 항일운동을 독립투쟁의 일환으로 인정할 것은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렇지만 강대국 미국을 상대로 벼랑끝 외교를 구사하여 한미 군사동맹을 체결해낸 이승만의 외교적 업적이나 소득 1만 달러 시대와 세계경제 12위 국가의 기초를 닦은 박정희 정권의 근대화 기여를 심하게 폄훼하고 있다. 강만길 교수는 스스로를 역사의 진보를 침봉하는 이상주의자라고 이야기한다. 그러나 필자의 눈에는 그는 공산주의나 사회주의에 대해서 막연한 환상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필자는 은사인 강만길 교수에게 묻고 싶다. 스승님은 김정일의 인질이 아니라고 역사의 신 앞에서 떳떳이 말할 수 있으십니까? 자, 이것이 2005년 11월 월간조선에 실린 글 전문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읽어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저 인사했던 강만길 교수님의 이런 민중사관, 민족주의 민중사관, 또 민중통일사학, 이런 민중사학이 대한민국 역사학계를 작용화시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지식인들의 역할이 참 그만큼 막중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남한의 권위주의 정권을 비판했으면 북한의 인권이라든가 북한의 공산 독재 체제에 대해서도 비판을 해야 되는데, 북한에 대해서는 그렇게 공산주의에 대해서는 비판을 별로 안 해요. 지식인들이. 자기 나라에서 이것저것 미주알 고지알 잘못됐다는 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지. 그 북한도 많이 가봤잖아요. 북한에 가본 지식인들이 북한에 대해서 실정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와가지고는 아무 말도 안 한단 말이에요. 지금 북한에 갔다 와서는 아니라고 고개 쩔쩔 하잖아, 지금 벌써. 프랑스의 그 지식인들도 스탈린 시대에
모스크바 러시아를 가가지고 아주 고개를 쩌릿쩌릿 해가지고 회고록도 쓴 기록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자, 뭐 지금 1시간 넘어 했는데 여러분들은 이 유튜브 주제에 대해서 뭐 좀 딱딱한지 모르겠어요. 뭐 노래도 안 부르고 하니까 댓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